한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 중간 단계, 하강 단계 모두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구축 중인 LSAM과 패트리엇 및 천공 블록 2월 3일 요격 체계와 연동하면 부스팅 단계부터 시작해 총 3에서 5회 수준의 요격 기회를 갖는 다층 방어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국은 아이먼돔 버금가는 완벽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NEMP라고 하는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 펄스의 공격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데다 북한은 대기권 재도립 기술을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기권을 도립할 필요 없는 화성 15의 ICBM을 사용해 대한민국 또는 북미 대륙 400km 상공에서 핵무기를 기폭시켜 대규모 NEMP 즉 핵전자기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NEMP용 핵폭발은 성층권 이상의 고도에서 일어나므로 폭발 에너지와 방사능 낙진이 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거의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선로가 파괴되므로 실제 핵무기 폭발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훨씬 사용하기 용이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이 추진하는 한국형 SM-3급 요격 미사일은 초기 부스팅 단계 ICBM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효과만 따지자면 이 미사일이야말로 한국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업이 2번이나 지연됐고 무산되는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반대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확보할 KDX 3급 배치, 세척과 미국의 SM-3 도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굳이 엄청난 리스크와 개발비를 감내하며 국내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해군의 실정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의 상황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당시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 위성 발사체의 비행을 추적함과 동시에 해상으로 착수한 로켓 부품을 회수하고자 세종대왕급 함정 3척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급에 장착된 스파이-1DV 레이더의 400km급 탐지거리로 인해 전체 탄도 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3척 모두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 추적 작전을 위해 한국 해군의 최정예 주력 함정 3척이 주요 작전에서 제외됨은 물론 은하 3호가 발사되기 한 달 이전부터 해상작전 대기에 들어감에 따라 보급 함정을 통한 연료 및 식량 보급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추적 작전에 참가했던 해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장시간의 해상작전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림은 물론 작게는 함내 매점이 완전히 동나버려 간식조차도 사 먹을 수 없었다며 큰 불편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이 넘는 추적 작전이 끝난 이후 당연히 모든 승조원에게 적절한 휴가가 제공될 필요가 있었지만 함정 숫자가 3척에 불과해 모든 함정에게 휴식을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해군은 삼직제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묵묵히 우리의 영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이없는 한 가지 숨은 비화를 알려드리자면 KDX 3급 배치 2의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는 400km 수준이며 이와 비교해 KDDX급의 현 성능 요구는 530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DDX급의 탐지거리가 떨어진 이유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KDDX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막이라 할 수 있으니 KDX 3급 배치 2를 기껏 건조하고 있는 과정 중에 동급의 KDDX급이 건조되면 이를 반대하는 언론이 잘못된 건조 사업이라며 쓸데없이 중복 투자라는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KDDX에 사용되는 S밴드 겐 질화관류 레이더는 모듈형으로 개발된 모델인데 향후 모듈 추가와 공급 전력 증가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탐지거리 확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KDDX급은 현재 IPS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보다 강력한 레이더 교환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KDDX용 통합 음탐기 체계는 KDX 3급 배치 11와 동일한 모델이 탑재될 예정이며 KDX 3급 배치보다 향상된 스텔스 설계에 보다 강력한 한국형 CIWS 11 체계를 탑재함은 물론 향후 함정용 레이저 무기 탑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KDDX급의 통합 대공전 능력이
향후에는 KDX-3급 배치 2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잠전 능력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KDDX급의 건조비가 30% 정도 저렴하고 운용 유지비는 최대 1/2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 한 발이 200억을 넘으며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지도. 반면 KDX-3급 배치 2 세척의 건조비는 3조 9천억 원으로 척당 건조 가격이 약 1조 원 정도인 KDDX급보다 3천억 원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KDDX급은 현용 이순신급인 약 230명보다 작은 200명 미만의 승조원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조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운용비 면에서 KDX-3급 배치 2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KDDX의 무장은 가히 훌륭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KDDX급의 경우 함대공 미사일까지 국산화됨에 따라 KVLS-11 수직발 4기만 48셀 혹은 64셀이 장착될 계획인데요. 배수량과 비교해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사정은 다릅니다. KVLS가 기존 KVLS와 비교해 확대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사일 발사 수량은 줄었지만 파괴력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서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프랑스, 중국, 인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해상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국은 미국, 러시아 정도이며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SM-3 블록 IIA 요격 미사일과 신형 이지스 체계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해군이 05D급 항공 구축함을 위해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처럼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이나 적에도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어스월을 대체하는 신형 대형 이지스함 건조 2척의 비용으로 5천억 엔 한화 5조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신형 이지스함의 배수량은 9,000톤급으로 현재 2척이 건조된 최신 마야급의 경하 배수량 8,200톤보다 더 커졌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사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SM-3 블록 IA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완료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방어 범위가 2,000km에 달함은 물론 2020년 11월 7일에 미국 해군 이지스함 존 핀에서 발사된 SM-3 블록 IA는 ICBM을 격추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SM-3 블록 IA를 마야급을 비롯한 다양한 이지스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사용하는 스파이-1DV의 400km급에 불과한 탐지거리입니다. 즉 제대로 된 미사일의 성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런 장비를 획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은 SM-3 블록 IA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탐지거리가 700km 이상인 스파이-6 AMDRS-Z 레이더 도입을 요구했지만 미국 국무부가 미국 해군에 겨우 배치가 시작된 최신 모델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미군이 채택하지 않은 록히드 마틴사의 스파이-7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7은 미군이 채택한 스파이-6 AMDRS와 동일한 S밴드 대역과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는 최신 모델이며 스파이-6와 동일한 모듈형 기술을 사용해 요구자에 맞추어 다양한 계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레이더 성능만 따지고 보면 한국보다 일본이 한 수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수상 전투함용 AESA 레이더인 FCS-3를 개발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달리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게 일본은 이미 1990년부터 미국의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공고급을 운용하면서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미국에 맞춰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잊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자국제 전투 체계와 다양한 통합 작업을 실시하면서 주체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상정한 위협은 북한과 중국에서 날아온 사거리 2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일본의 평화헌법으로 인해 탄도미사일 속도와 비행 형태를 모사할 수 있는 모사 표적 개발 자체도 용이하지 않았고 이를 시험할 만한 공역을 확보하기도 곤란하였습니다. 즉 일본의 장비는 최신의 장비지만 그걸 사용하는 인원이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보다는 전시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SM-3 블록 IIA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지스 전투체계 일부와 CEC 네트워크 등을 자국 기업에서 면허 생산하는 방법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독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격차는 근본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많은 기술을 제공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파이6와 같은 가장 발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국내에서 개발한 OIQ-102 대잠 전투 체계와 자국산 함수 소나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져 빈번하게 민간 선박들과 충돌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결정적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본의 신형 이지스함 건조 사업이 진정 모순인 이유는 이지스 어시오어 사업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이지스 함정을 함시 해상에 배치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바로 지상형 이지스였다는 점입니다. 비용도 이지스함 두 척 건조에 5조 원이 들어갑니다. 반면 한국은 척당 1조 원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지스 어시오어가 취소되면서 부랴부랴 다른 대안으로 만든 것이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9,000톤급 이지스함인 것이죠. 군사무기는 철저한 계획으로도 그 성공 여부를 가능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으며 그 차선도 자신들의 힘이 아닌 미국의 힘을 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게 급조한 군사력이 얼마나 위협적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 한국의 해상 전투력은 근시일 내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고 곧바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해상력은 일본보다 뒤처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수년 안에 그 격차는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고 또 다른 수년 안에는 일본의 해상 전투력과 맞먹는 수준까지 증강될 예정이란 것이죠. 그 시작을 우리 한국의 KDDX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